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다시 꺼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읽었던 어린 왕자를 성인이 된 지금 다시 마주하면서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고, 잊고 있었던 예전의 순수함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책의 전문을 다 읽을 순 없어서 중간에 건너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6살 때 정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체험한 이야기들이라는 책에서 나는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키는 보아뱀의 그림이었다. 이게 그 그림을 베껴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킨다. 그러고 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동안 잠을 잔다. 그때 나는 정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로 첫 번째 그림을 그려내는 데 성공했다. 내 그림 제1호는 이렇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혹시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서워? 내가 그린 것은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내 그림 제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나 안 보이는 보아뱀의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는 6살의 나이에 화가라는 멋진 꿈을 포기했다. 내가 그린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기가 죽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른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니다. 나는 결국 다른 직업을 택해야만 했고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비행기 조종사가 된 나는 온 세계를 날아다녔다. 그때 지리 공부가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한눈에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특히 밤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더욱 유익했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진지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랜 세월을 어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지만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나는 언제나 가지고 다니던 그림 제1호를 꺼내 그를 시험해 보곤 했다.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항상 대답은 똑같았다. 이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보아뱀이나 정글 또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리지 게임이나 골프, 정치나 넥타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기뻐하곤 했다. 이처럼 나는 정말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가 6년 전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에 불시착하게 된 것이다.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였다.
마실 물도 고작 일주일치 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 나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가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 고립되었다. 그러니 동이틀 무렵 잠을 깨우는 이상한 소리에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두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우 신기한 꼬마가 나를 심각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중에 그린 것이지만 내가 그 꼬마의 모습을 가장 잘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이다. 물론 실제 모델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긴 하지만 물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때문에 6살의 나이에 화가로서의 나의 인생이 좌절된 뒤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을 그린 것 외에는 어떠한 그림도 그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나타난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과는 수천 마일 동떨어진 곳 아닌가. 그런데 이 꼬마 친구는 전혀 길을 잃은 기색이 아니었고 피곤하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에 시달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한참 만에 나는 가까스로 물었다. 대체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는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도 되는 양 매우 천천히 조금 전의 말을 되풀이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이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그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데다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지리와 역사, 수학과 국어 공부만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그 아이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은 기분 나빠하며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2가지 그림 중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다시 그려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꼬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보아뱀의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작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서툴게 양을 그렸다. 꼬마는 주의 깊게 내 그림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병들었어.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정성껏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러자 나의 어린 친구는 너그럽게 봐준다는 듯 쌩긋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도 알겠지만 이건 양이 아니라 순양이야. 뿔이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지만 또다시 거절당하고 말았다. 이 녀석은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나는 엔진 분해도 서둘러야 했으므로 아무렇게나 휘갈겨 그림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말을 툭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뜻밖에도
내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을 많이 줘야 할까? 그런 건 왜 묻니?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이런,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그의 별이라든지 별을 떠난 이야기, 그의 여행에 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히 다가오곤 했다. 그렇게 해서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바브 나무 소동을 알게 되었다. 그건 역시 양 덕분이었다. 그날 어린 왕자는 마치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 느닷없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래? 그럼 정말이지. 아, 그럼 잘 됐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양들이 바오바브 나무들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바브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설령 코끼리 떼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바오바브 나무 한 그루조차 다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린 왕자는 코끼리 떼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코끼리들을 차례차례 포개 놓아야겠네. 그러나 그는 총명하게도 이렇게 지적했다. 바오바브 나무들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왜 너의 양이 어린 바오바브 나무들을 먹어야 해? 어린 왕자가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대답했다. 마땅히 그래야지. 나는 혼자서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한참 동안 머리를 짜내야 했다. 모든 별들이 다 그러하듯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그 결과 좋은 풀에서는 좋은 씨앗들이 생겼고 나쁜 풀에서는 나쁜 씨앗들이 생겼다. 그러나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땅속 은밀한 곳에 잠들어 있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들 중 하나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기지개를 켜고 처음에는 태양을 향해 작고 매력적이며 순하디 순한 어린 싹을 조심스럽게 내민다. 만일 그것이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알아차리자마자 즉시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아주 끔찍한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었다. 별의 흙 속에는 그 바오바브 나무의 씨앗들이 들끓었다. 바오바브 나무는 조금이라도 늦게 손을 쓰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영 없애버릴 수가 없다. 나무는 별 전체를 금세 차지할 뿐 아니라 그 뿌리로 별 깊숙이 구멍을 뚫어버리기 때문이다. 작은 별의 바오바브 나무가 너무 많다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한 뒤 정성 들여 별을 가꾸어야 해. 아주 어릴 때에는 바오바브 나무와 장미가 무척 많이 닮아서 함부로 뽑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정기적으로 살펴보아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오바브 나무들을 뽑아야 해. 그건 매우 지겨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주 쉬운 일이야.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내가 사는 곳의 어린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한 장 그리라고 재촉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별나라 여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루어도 괜찮은 일이 있지. 하지만 바오바브 나무에 대해 그랬다가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될 거야. 난 어떤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바오바브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나는 도덕 교과서식의 말투를 좋아하지 않지만 바오바브 나무의 위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데다 또한 소행성에서 헤매게 될 사람이 겪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한다. 어린이들, 바오바브 나무를 조심하라. 오래전부터 나와 마찬가지로 내 친구들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던 위험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몰랐던 위험들을 알리기 위해 나는 이 그림에 매우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 교훈이 헛되지만 않는다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바브 나무 그림만큼 훌륭한 그림들이 없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난 무척 애를 썼지만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다만 내가 바오바브 나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게 매우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을 냈던 것이다. 닷새째 되는 날, 그날도 역시 나는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는 마치 오랫동안 깊이 생각해온 문제의 해답을 찾은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들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나도 알지 못했다. 그때 나는 엔진에 너무 꽉 조여진 볼트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장이 꽤 심각한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려웠다. 꽃의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그러나 잠시 침묵하던 어린 왕자는 복수라도 하는 양 툭 내뱉었다. 그렇지 않아. 꽃들은 여리고 순진해.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자신들이 무시무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볼트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 부셔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느라고 바쁘거든. 어린 왕자는 아연실색해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일이라고. 어린 왕자는 기름때로 온통 새까맣게 된 손가락으로 망치를 든 채 자기가 보기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물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듣자 나는 약간 부끄러웠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어. 세상을 온통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어린 왕자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그는 눈부신 금발을 바람결에 흔들어댔다. 나는 얼굴이 시뻘건 사람이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거나 별을 바라본 적이 없어. 누구를 사랑한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덧셈뿐이야. 그는 아저씨와 같은 말만 되풀이하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우쭐해했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버섯이었어.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 그런데도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치우고 있지.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들을 만들어내느라 왜 꽃들이 고생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지?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게 시뻘겋고 뚱뚱한 사람이 덧셈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만일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별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꽃을 어느 날 양이 단번에 먹어치울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다. 만일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별에만 존재하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행복할 거야. 아마 그는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별들이 갑자기 빛을 잃는 것 같을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이미 어둠이 깔린 후였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연장들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망치나 나사, 목마름이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나의 별인 지구에서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팔로 감싸 안고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내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그리고 네 꽃을 덮어줄 덮개도 그려주고 나는 더 이상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어린 왕자의 슬픔을 달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눈물의 나라는 그렇게도 신비롭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전부터 호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도 않았다. 풀숲에서 자라는 그 꽃들은 아침이면 피었다가 밤이 되면 사그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서 실려왔는지 모를 씨앗 하나로부터 싹이 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것들과 생김새가 다른 그 어린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바오바브 나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자라기를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봉오리가 자리 잡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서 놀라운 꽃이 피어나리라는 것을 예감했으나 그 꽃은 자신의 초록색 방에 숨어 하염없이 아름다워질 준비만 할 뿐이었다.
꽃은 정성스레 자신의 색깔들을 골랐다.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그녀는 양귀비 꽃처럼 쭈글쭈글 구겨진 채 바깥 세상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히 빛날 때 나타나고 싶어 했다. 그렇다. 꽃은 허영쟁이였다. 그녀의 신비로운 몸단장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꽃은 드디어 제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한 꽃은 피어나자마자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네. 미안해요. 아직 머리 손질을 하지 못했는데.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죠? 꽃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태양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긴 했지만 꽃은 그만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꽃은 바로 이렇게 말했다. 아침 먹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뜻밖의 요구에 어쩔 줄 몰라 당황했지만 물뿌리개를 찾아 꽃에게 신선한 물을 주었다. 꽃은 허영심과 자만심에 가득 차 이내 어린 왕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꽃은 자신이 지닌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발톱 달린 호랑이들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내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반박하자 꽃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호랑이는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싫어요. 바람막이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싫어하다니. 식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이 꽃은 정말 까다롭네. 저녁마다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이 별은 정말 춥네요. 제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꽃은 씨앗의 모습으로 이 별에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들에 대해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켜버린 것이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막 찾으러 가려던 중인데 당신이 말을 하길래. 꽃은 어린 왕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억지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선의에도 불구하고 곧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꽃이 하는 사소한 말까지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아주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내게 털어놓았다. 꽃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꽃들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해.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 전체를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 나를 실망시켰던 그 발톱 이야기에도 감동할 수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또 이런 말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어. 꽃은 나에게 향기를 주었고 나를 환히 빛나게 했지. 그곳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그 보잘것없는 거짓말 뒤에 따뜻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 꽃들은 너무 모순덩어리야.
나는 너무나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의 이동을 이용해 그의 별을 떠났으리라고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별을 깨끗이 정돈했다. 그는 정성껏 화라산의 분화구 청소도 했다. 어린 왕자에게는 2개의 화라산이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사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건 역시 폭발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었으므로 정성을 다해 청소했다. 화산들은 청소만 잘해주면 부드럽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연기를 뿜을 뿐 폭발하지 않는다. 화산의 분출은 마치 굴뚝으로 솟아오르는 불길과도 같다. 물론 우리는 너무 작아 이 땅의 화산들을 청소할 수 없다. 그런 까닭의 화산들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약간은 울적해하며 가장 최근에 돋아난 바오바브 나무의 싹들을 뽑아냈다.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그 일상적인 일들은 유난히 정겹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덮개로 덮어 잘 감싸주는 일을 하면서 그만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다. 꽃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마침내 꽃이 말문을 열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미안해요. 행복해야 해요. 어린 왕자는 꽃이 비난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유리덮개를 들고서 멍하니 있었다. 꽃의 차분하면서도 다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다. 꽃이 말했다.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그걸 전혀 몰랐지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당신 역시 나 못지않게 어리석었지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그리고 유리덮개 따위는 없어도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정도로 감기에 걸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신선한 밤바람이 제게는 좋을 거예요. 전 꽃이니까요.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맞이하려면 2-3마리의 벌레 따위는 견뎌내야 해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절 찾아주겠어요. 당신도 멀리 가버릴 텐데. 커다란 짐승들이 와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으니까요. 그러더니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꾸물거리지 말아요. 떠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어서 가요. 꽃은 자신이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정말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이웃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이 있었다. 그래서 우선 그곳들을 방문한 뒤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생각이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천과 하얀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매우 단순하면서도 위험 있는 옥좌에 앉아 있었다. 오, 신하가 왔구나. 왕은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속으로 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왕에게 세상은 아주 단순화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라는 사실을 어린 왕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짐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이제야말로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며 앉을 곳을 찾아보았지만 왕의 흰색 담비가죽 망토가 별 전체를 온통 덮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서 있어야만 했던 어린 왕자는 금세 피곤해져서 하품을 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왕의 면전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례하구나. 짐은 하품하지 말 것을 명령하노라.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그렇지만 하품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전 오랫동안 여행하느라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하품할 것을 명령하노라. 짐은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도다. 하품은 짐에게 좋은 구경거리니라. 자, 다시 하품을 하라. 이는 명령이니라. 하지만 겁이 나서 하품이 나오지 않는군요.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어험, 어험. 그렇다면 그대의 명령하노니 때때로 하품을 하고 때때로. 왕은 빠르게 중얼거렸지만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 했다. 왕이란 원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걸 참지 못했다. 절대 군주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선량한 왕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왕은 거침없이 말했다. 만일 짐이 명령을 내린다면, 그러니까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 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리고 그 장군이 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일 것이다.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대에게 앉을 것을 명하노라. 왕이 대답하며 담비망토 한 자락을 위엄 있게 끌어당겼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별은 정말 작았다. 대체 이 왕은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어린 왕자는 왕에게 물었다. 폐하,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할 것을 명하노라. 왕이 위엄 있게 말했다. 폐하, 폐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시는지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 그리고 떠돌이 행성들을 가리켰다. 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왕이 대답했다. 왕은 절대 군주일 뿐 아니라 우주의 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별들이 폐하의 명령을 따르는지요? 물론이다. 별들은 즉각 짐의 명령을 따르지. 짐은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감탄했다. 만일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또는 100번, 아니 2억 번이라도 해넘이를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자 그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작은 행성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약간 슬퍼져서 대담하게도 왕에게 간청했다. 저는 해넘이를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을 내려주세요. 만일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으로 날아다니라고 한다거나 또는 비극을 한 편 쓰라고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장군이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그 장군이냐 아니면 짐이냐? 그야 패하시지요. 어린 왕자는 당돌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러하다. 각자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권위란 무엇보다도 이성에 기초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그대 백성에게 바다에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짐이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짐의 명령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넘이를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한번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있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대는 해넘이를 보게 될 것이다.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하지만 짐의 통치 철학에 따라 적당한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언제쯤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험, 어험. 왕이 헛기침을 하며 커다란 달력을 들추었다. 어험, 어험. 그건 말이다.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짐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해넘이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못내 아쉬웠고 약간은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에게 말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군요. 저는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떠나지 말라. 신하를 두게 되어 너무 자랑스러웠던 왕이 말했다. 떠나지 말라. 짐이 그대를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대신인데요? 그러니까 법무 대신을 시켜주지. 하지만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짐은 아직도 짐의 왕국을 다 돌아보지 못했다. 짐은 너무나 늙었고 수레를 끌고 다닐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걸어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지. 오, 하지만 전 이미 다 보았는걸요? 어린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기울여 다시 한번 행성의 반대편으로 눈길을 던졌다.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대 자신을 심판하라.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지. 남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만일 그대가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진정한 현자일 것이다. 전 어디에서나 제 자신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살 필요는 없답니다. 어험. 짐의 생각에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노라. 밤마다 그 쥐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대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하라. 가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그 쥐의 생명은 그대의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 되지. 그렇지만 그 쥐를 아껴두기 위해 매번 사면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전 가야겠어요. 아니, 가지 말라. 왕이 말했다. 떠날 채비는 다 갖추었지만 어린 왕자는 늙은 왕의 가슴을 아프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만일 폐하의 명령이 이행되기를 바라신다면 제게 이를테면 1분 내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보기엔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고 출발했다. 그러자 왕은 황급히 소리쳤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당당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명령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떠났다.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 저기 나의 팬이 찾아오는군. 허영쟁이는 저 멀리 오는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왜냐하면 허영쟁이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팬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참 재밌는 모자를 쓰셨군요. 어린 왕자가 말을 걸었다. 이건 인사하기 위한 것이란다. 사람들이 내게 갈채를 보낼 때 인사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대답은 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을 서로 마주쳐 보렴.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시켰다.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으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밌는걸.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허영쟁이도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인사했다. 5분 동안 이걸 반복하고 나자 어린 왕자는 이 단순한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러나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허영쟁이들의 귀엔 언제나 칭찬만 들리기 때문이다. 너는 정말 나를 진심으로 숭배하는 거니?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숭배한다는 말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으며 가장 부자이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야.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어쨌든 날 숭배해 주렴. 아저씨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것이 아저씨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대단히 우울하게 했다. 거기서 무얼 하고 계세요?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와 빈 병 한 무더기를 앞에 쌓아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본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고 있단다. 침통한 기색으로 술꾼이 대답했다. 왜 마시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으려고요? 술꾼에 대해 측은한 마음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푹 숙이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다. 술을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술꾼은 말을 맺더니 완전히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하며 그곳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여행을 계속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먼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정중하게 대답하며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난 여기 있어. 사과나무 아래에. 조금 전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누구니? 넌 참 예쁘게 생겼구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여우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지금 너무나 슬프거든.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말했다. 그래, 미안해. 어린 왕자는 깊이 생각해 보더니 덧붙였다.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너는 이곳에 살지 않는구나. 넌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지? 여우가 물었다. 나는 사람을 찾아.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또 닭도 길러. 그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지.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그런데 길들이다는 말이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요즘엔 많이 잊혀진 말인데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너는 내게 있어 수십만 명의 소년들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리고 난 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나는 내게 있어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는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나도 내게 있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가 사는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그럴지도 모르지. 지구에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꽃은 지구에 있지 않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의아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 있니? 그래. 그 별에도 사냥꾼들이 있니? 아니. 그거 참 재밌구나. 그럼 닭은? 없어. 완벽한 것은 없다니까. 여우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내 생활은 단조롭기 짝이 없어.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지. 모든 닭은 다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조금은 실증이 나. 그렇지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아주 환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을 거야. 난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와는 다른 네 발소리를 알아듣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라면 난 땅 밑으로 숨겠지. 그렇지만 네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날 굴 밖으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지. 밀밭을 보아도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그래, 그건 슬픈 일이야. 그런데 네 머리카락은 황금색이구나.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그건 정말 근사할 거야. 황금빛 밀밭을 보면 네 생각이 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에 부는 바람소리조차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저기 있잖아. 날 길들여 주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들도 찾아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거든.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가 길들이지 않으면 알 수 없어. 서로 배우거나 알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상점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지.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들어서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는 거야. 만일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무척 참을성이 많아야 해. 우선 내게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이렇게 풀밭에 말이야. 내가 널 곁눈으로 바라보아도 내게 아무 말을 하지 마. 말이란 가끔 오해를 낳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날마다 넌 내게로 조금씩 더 가까이 오는 거야. 다음 날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다시 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각에 왔으면 더 좋았을걸.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난 더 행복을 느끼다가 4시쯤 되면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러니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역시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이 잊혀진 것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건 어느 하루를 다른 날들과 다르게, 어느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자면 나를 쫓는 사냥꾼들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있어. 목요일마다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을 추는 것이지.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신나는 날이 되는 거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나는 날마다 똑같을 테고, 그러면 전혀 휴식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는 말했다. 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그건 네 잘못이야. 나는 내게 상처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 하지만 넌 내가 널 길들이기를 원했잖아. 그래, 내가 그랬지. 여우가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울려고 하는구나. 어린 왕자가 묻자 여우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그럼 네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얻은 것도 있어. 바로 밀 색깔이야. 여우가 대답한 뒤 잠시 후에 덧붙였다. 너도 다시 한번 장미꽃을 보러 가봐. 그럼 네 장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와서 작별 인사를 하렴. 내게 선물로 비밀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리고 장미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전혀 내 장미와 닮지 않았구나.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닌 꽃일 뿐이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때 그 여우는 수십만 마리의 다른 여우들과 같았지만 내가 친구로 삼은 거야. 그러자 이제 걔는 이 세상에 오로지 한 마리밖에 없는 여우가 된 거야. 어린 왕자의 말에 장미꽃들은 매우 개면쩍어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말을 계속했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속이 텅 비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거야. 물론 그저 지나치는 행인이라면 내 장미와 너희들을 똑같이 여기겠지. 그렇지만 내 장미 하나가 너희들 모두보다 더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장미니까.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바로 그 장미니까. 그리고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장미이고 또 내가 애벌레를 없애준 장미니까. 물론 나비가 되도록 두세 마리는 놔두었지만 또 불평을 늘어놓거나 허풍을 떠는 것도 심지어는 때로 침묵을 지킬 때에도 나는 지켜봐 주었어. 바로 내 장미니까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안녕.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너의 장미꽃이 소중한 이유는 네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이야.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바쳤기 때문. 이번에도 어린 왕자는 잘 새겨두기 위해 따라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잊고 있어. 그렇지만 넌 그것을 잊어선 안 돼. 너는 언제나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네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머릿속에 새겨두기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어린 왕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다시 봐도 너무 감동적이네요.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마주하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린 왕자가 여행의 종착지인 지구에서 여우와 만났던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여우의 가르침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